늦은 오후, 공장의 바쁜 하루가 마무리될 무렵이었다. 퇴근 시간이 가까워지자 친하게 지내던 은옥 아줌마가 내게 다가왔다. 그녀는 은은한 미소를 띠며 다가오더니 귓속말로 자기네 집에서 오늘 저녁 식사를 함께 하자고 했다. 평소에도 따뜻하게 챙겨주시던 분이었지만 이번에는 조금 특별해 보였다. 왜냐하면 날 집으로 초대했기 때문이었다. 그녀의 집은 공장 근처에 자리 잡고 있었고 그녀가 몰래 건네준 집 주소를 보고 찾아갔다. 어서 와요, 경태 씨. 잠시만 앉아 계세요. 주방에서 저녁 준비를 하는 그녀의 뒷모습을 보다 나는 무심코 오늘도 청바지 입었네요. 뒷모습만 보면 정말 아가씨로 오해하겠어요. 은옥 씨 뒤태는 정말이지 놀랍다니깐 라고 말했다. 내 칭찬에 그녀는 소녀처럼 웃으며 또 그런다. 청바지 입을 때마다 그렇게 놀리기에요. 라고 대답했다. 뭐 내가 없는 소리 지어내서 한 것도 아니고 내가 이쁘다고 하니깐 싫으세요? 아니요, 꼭 그런 건 아닌데 괜히 놀리는 것 같아서요. 사람 속고만 살았나. 놀리는 거 아니고 진심이에요. 이후 된장찌개와 정성껏 준비한 밑반찬들로 한상 가득 밥상이 차려졌다. 정말 맛있네요. 저 이런 식사 오랜만이에요. 라고 감탄하자 그녀는 앞으로 종종 식사하러 오세요? 저도 같이 먹으니 정말 좋네요. 라고 답했다. 설거지를 마치고 그녀와 동네를 산책하게 됐다. 그날따라 몸매를 과시하듯 딱 달라붙는 운동복으로 갈아입은 그녀는 매력을 뽐내고 싶어 작정한 듯 내 옆에 달라붙어 걸었다. 걷는 동안 우리는 사소한 이야기부터 조금은 개인적인 이야기까지 자연스럽게 나누게 됐다. 저녁도 잘 얻어먹었는데 제가 뭘로 보답하면 좋을까요? 보답이라뇨. 난 그저 아저씨랑 친하게 지내고 싶어. 그런 건데 친하게 지내면 좋죠. 근데 어느 정도 친하게 지내고 싶으신데요. 하하. 왜요? 내가 하자는 대로 아저씨가 따라 줄 거예요? 은옥 씨가 원하는 대로 해드리죠. 응. 그럼 낮에는 직장 동료로 밤에는 서방님으로 어때요? 서방님이라고요. 하하, 그거 나쁘지만은 않네요. 서로 빈자리를 채워주면 외롭지도 않고 좋지요. 안녕하세요. 결혼 17년 차, 기러기 아빠 3년 차, 아들 하나 둔 남자입니다. 원래 시골 사람은 아닌데 직장 문제로 어찌어찌 하다 보니 터전을 잡은 곳이 지방의 작은 도시가 됐습니다. 와이프는 서울 사람입니다. 결혼 전에는 와이프도 시골에 내려와 오손도손 살자고 그랬습니다. 그녀는 결혼 전에 지방에 내려와 함께 살자고 제안했다. 시집 가면 남편을 따라야죠. 라는 말은 얼마나 달콤했던가. 그러나 그 말이 현실에서 얼마나 유지될지는 아무도 알 수 없는 법이다. 아들이 점점 자라나면서 아내는 교육 문제를 들먹이기 시작했다. 아이가 더 좋은 환경에서 자라야 한다고 했다. 처음에는 가까운 대전으로 이사를 고려했다. 대전이라면 그나마 내가 있는 도시와 멀지 않아 주말마다 왕래가 가능할 터였다. 하지만 아내는 대전이 아니라 서울로 가야겠다고 우겼다. 차라리 서울이 나아. 친정도 가깝고 아이도 더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잖아. 그 말에 밀려 결국 서울행이 결정되었다. 아내와 아들이 서울로 올라간 지 어느덧 3년이 흘렀다. 처음에는 적응하기 힘들 줄 알았다. 하지만 현실은 생각보다 더 고되었다. 한 달에 400만 원이라는 적지 않은 생활비를 붙여주며 나는 지방 소도시에서 혼자 외롭게 살아가야 했다. 주말에는 서울로 자주 올라가려고 노력했다. 아들과 시간을 보내고 아내와 함께 식사를 하며 가족이라는 이름을 유지하려고 애썼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서울로 올라가는 발걸음은 점점 줄어들었다. 사람 사는 게 이런 건가? 라는 회의가 들기 시작했다. 우울증, 비슷한 증세도 생겼다. 내가 왜 이렇게 살고 있는 걸까? 내 가족은 정말 여기에 있는 게 맞을까? 나는 그저 돈을 벌어다 주는 기계에 불과한 걸까? 서울로 올라가는 날도, 다시 지방으로 내려오는 날도, 머릿속은 이런 질문들로 가득 찼다. 아내와 아들이 서울로 떠난 뒤, 집안꼴은 엉망진창이 되었다. 나 혼자서는 집을 제대로 관리할 수 없었다. 설거지는 쌓여가고, 먼지도 쌓여가고 점점 나는 집안일에 손을 놓게 되었다. 결국 직원에게 부탁해 일주일에 한 번 청소해 줄 사람을 구해달라고 했다. 그나마 이 집이 집답게 유지되는 건 그분 덕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몸살이 심하게 나서 일요일 내내 집에 누워 있어야 했다. 이 상황을 아내에게 이야기하자 그녀는 일 있다며 내려오지 못하겠다고 했다. 평소 같았으면 그저 그럴 수 있지라고 생각했을 텐데 그날은 아니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이런 생각이 들었다. 이 결혼 생활을 유지해야 할 이유가 뭘까? 나는 이 가족의 일부로서 살아가고 있는 게 맞을까? 아내에게 몇 번이고 외로움을 호소했다. 나 혼자 이러고 사는 게 너무 힘들어. 내려와서 우리 같이 살자. 하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늘 똑같았다. 애도 아니고 왜 자꾸 그러는 거야?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마음속 어딘가가 조금씩 금이 갔다. 그러던 중 나는 명예퇴직을 하게 되었고 아내는 사회생활을 시작했다. 이제 내가 경제적인 역할을 맡을게. 당신은 좀 쉬어. 라는 아내의 말은 처음에는 위안이 되었다. 하지만 아내는 직장 동료들과 보내는 시간이 점점 많아졌다. 대학 동창 모임이 잦아졌고 그녀의 행동은 나를 의심하게 만들었다. 그리고 결국 모든 것이 밝혀졌다. 아내는 대학 동창과 바람이 났다. 이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나는 이미 지쳐 있었다. 아내에게 화를 내고 싶지도 않았다. 그저 이제 끝났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렇게 우리는 이혼했다. 아내와의 17년 결혼 생활은 그렇게 막을 내렸다. 우연히 지인의 소개로 고향 선배가 운영하는 중소기업을 알게 되었고 내 사정을 이야기하자 선배는 제안했다. 우리 공장에서 한번 일해보지 않겠나? 자동차 부품을 CNC 선반으로 가공하는 공장이었는데 직원들 대부분이 아주머니들이었다. 10kg에 육박하는 무거운 물건을 다뤄야 하는 일이 많아 내가 입사하고 나서야 비로소 일이 조금 수월해졌다. 내 역할은 단순히 관리직이 아니었다. 선배는 말했다. 관리직도 현장을 알아야 한다. 최소 1년은 직접 해보는 게 어때? 흔쾌히 수락한 나는 드릴링 머신, 직립 태핑 머신을 설치하고 아주머니들과 함께 작업을 시작했다. 그러던 중 내 뒤에서 함께 일하던 은옥 씨와 자연스레 친해졌다. 알고 보니 그녀도 혼자 살고 있었다. 그런 관계가 특별해지기 시작한 건 철야, 근무 때문이었다. 어느 날 점심시간 격리 직원이 숨을 헐떡이며 다가왔다. 정태 아저씨, 사장님이 내일 오전까지 300개를 가공하래요. 완제품으로 내가 되물었다. 그럼 반제품으로 납품하려고요. 경리의 눈이 가늘어졌다. 나이는 40을 훌쩍 넘었지만 아직 시집을 가지 않은 경리는 사실 사장님의 비밀스러운 관계라는 소문이 공장 전체에 퍼져 있었다. 그럼 은옥 아줌마도 같이 하란 말이야? 하고 물으며 내 뒤에서 일하는 옥순이란 이름을 가진 아줌마가 내 쪽을 쳐다보며 아저씨가 만지는 기계와 은옥 아줌마가 만지는 기계는 실과 바늘 아닌가요? 슬며시 내 뒤에서 일하던 은옥 씨를 보니 그녀는 마치 이게 왜 나에게 오는 건가 싶은 표정이었다. 나는 물었다. 은옥 씨도 같이 철야해야겠네요. 못하면 다른 분을 찾아봐야겠는데요. 공장에는 나를 포함해 남자는 3명뿐. 나머지 50명은 전부 아줌마들이었다. 은옥 씨는 난처한 듯 다른 아줌마들의 눈치를 살피며 고개를 숙였다. 그러자 옆에 있던 다른 아줌마가 장난스럽게 거들었다. 은옥 씨, 그냥 한다고 해. 오늘 정태 아저씨랑 밤 한번 새보자고. 그럼 할게요. 은옥 씨가 마침내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그녀의 얼굴은 불타오르는 듯 붉게 물들어 있었다. 낯선 남자와 함께 밤을 새야 한다는 사실이 부끄러웠던 모양이다. 철야가 시작되자 은옥 씨는 초반엔 어색해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편안해 보였다. 작업이 끝날 무렵 그녀는 조용히 웃으며 말했다. 정태 씨, 생각보다 재밌네요. 이런 식으로 일하는 것도. 그날 밤이 지나고 나서 우리의 관계는 이전과는 사뭇 다른 느낌으로 발전해 갔다. 우연히 시작된 철야 작업이 이렇게 특별한 인연으로 이어질 줄은 몰랐다. 공장에서 함께 일한 지 반년이 넘었지만 그녀에 대해 아는 것이라곤 딸 둘을 키우며 어렵게 살고 있다는 정도였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그녀의 과거는 생각보다 파란만장했다. 그녀의 남편은 원래 같은 공장에서 운전기사로 일했는데 다른 과부 아줌마와 눈이 맞아 바람이 났다. 이를 알게 된 그녀는 남편과 그 여자의 집으로 쳐들어가 소동을 피운 뒤 단호히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결과적으로 위자료로 20평짜리 빌라를 받아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남편과 그 과부 아줌마 역시 얼마 지나지 않아 함께 이혼당하고는 전라도로 야반 도주를 했다는 소문이 돌았다. 이 사실을 들은 어느 날 믹스커피를 타서 그녀에게 건넸다. 은옥 씨, 커피 한잔 하세요. 그녀는 고맙다는 듯 고개를 살짝 숙이며 커피를 받아들었다. 근데 이혼하셨다면서요? 네.
그녀는 쑥스러운 듯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숙였다.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그동안 고생 많으셨겠어요? 힘들어도 뭐 팔자려니 하고 살았죠. 그녀가 담담히 대답했다. 그녀가 무안해하지 않도록 조심스레 말했다. 저도 혼자인데요. 힘든 일 있으면 언제든지 말씀하세요. 서로 도우면서 살면 좋잖아요. 그녀는 고개를 갸웃하며 물었다. 아저씨는 혼자 살면 뭐가 제일 힘들어요?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남자 혼자 살면 당연히 끼니 해결하는 게 제일 어렵죠. 그리고 외로움이랄까? 그녀는 살짝 웃으며 말했다. 저는 첫 번째가 외로움이에요. 아, 은옥 씨도 남자 손길이 그리운 거구나. 그럼 제가 좀 도와드려요? 농담을 던지며 그녀를 살폈다. 그러자 그녀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아니, 그런 거 아니거든요. 그런데 다 늙은 아저씨를 어디다 쓰겠어요? 하며 웃어넘겼다. 나는 장난스러운 표정으로 대꾸했다. 어디다 쓰다니요. 저 이래봐도 한창이에요. 아니, 은옥 씨 순진한 줄 알았더니 은근 무섭네요. 우리는 그렇게 티격태격하며 자연스럽게 농담을 주고받는 사이로 가까워지고 있었다. 한 달쯤 지나고 나서 그녀와 식사 자리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그날은 한여름의 더운 날씨 탓인지 그녀는 개나리색 하늘하늘한 원피스를 입고 평소보다 공들인 화장을 하고 나왔습니다. 50대 중반이라는 나이가 믿기지 않을 정도로 단아하면서도 세련된 모습에 순간 말을 잃었습니다. 단순히 공장에서 보던 모습과는 사뭇 다른 그녀의 모습에 설렘이 밀려왔죠. 식사를 마치고 나서는 소화도 시킬 겸 드라이브를 나갔습니다. 차 안에서는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80년대 가요가 분위기를 더했죠. 이야기를 나누며 웃고 떠들다 보니 어느새 한적한 강변 다리 밑에 도착했습니다. 그녀를 바라보며 가볍게 웃으며 말을 건넸습니다. 아주머니랑 이렇게 대화가 잘 통할 줄은 몰랐어요. 우리가 뭐랄까 생각이나 마음이 은근 잘 맞는 것 같네요. 언제부터 이렇게 편했나 싶어요. 그녀는 잠시 머뭇거리다 고개를 끄덕이며 부드럽게 웃어 보였습니다. 그러게요. 가끔씩 대화하다 보면 저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랄까 외롭다는 느낌이 조금은 덜해지는 것 같다고 해야 하나. 그 대답이 묘하게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갑자기 우리 사이를 지배하던 공기가 부드러워지고 말을 이어가는 것도 자연스러워졌죠. 제가 장난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우리 가끔 만나서 이렇게 데이트 같은 거 하는 건 어때요? 서로 외로운 처지인데 나쁘지 않잖아요? 그녀는 눈을 동그랗게 뜨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호호. 그거 좋네요. 오늘처럼요. 부담 없이 그냥 편하게요. 네. 맞아요. 우리 나이에 이것저것 따지고 재다가 피곤해지기만 하는 거. 안 그래요? 그렇죠. 젊은 사람들은 조건 따지지만 우리 나이쯤 되면 잘 맞는지가 더 중요하지 않을까요? 그녀는 말끝을 흐리며 저를 살짝 바라봤습니다. 제가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물었습니다. 뭐가 잘 맞아야 되는데요? 그녀는 잠시 시선을 피하더니 부끄럽다는 듯 볼이 발그레해졌습니다. 뭐긴 뭐겠어요. 우리 나이에 마음만 맞아서 되겠어요? 결국은 서로 외로움을 달래줄 사람이 필요한 거잖아요. 하긴 맞는 말이네요. 그런데 아주머니 그렇게 부끄러워하시면서 할 말은 다 하시네요. 저도 아저씨랑 얘기하다 보니까 솔직해지는 것 같네요. 분위기가 한층 더 편안해지자 제가 장난스러운 말투로 살짝 도발했습니다. 그럼 언제 한번 맞춰볼까요? 우리가 얼마나 잘 맞는지. 그녀는 부끄러워하면서도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글쎄요. 그게 뭐 그렇게 간단히 알 수 있는 건가요? 간단히 알 순 없겠죠. 그런데 오늘부터는 시작할 수 있잖아요. 오늘처럼 조금씩. 좋아요. 천천히 알아가 봐요. 어차피 시간은 많으니까요. 저는 머뭇거리다가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저는 요즘 집밥을 먹어본 지 오래돼서 구수한 된장찌개가 너무 먹고 싶더라고요. 그녀는 잠시 고민하더니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밥 한 끼 대접하고 싶긴 한데 우리 집은 애들 때문에 좀. 그 순간 저는 살짝 용기를 내어 말을 던졌습니다. 그럼 저희 집으로 가면 되죠. 거긴 애들도 없고 방해받을 일도 없잖아요. 제 말을 듣고 그녀는 잠시 생각하더니 쿨하게 대답했습니다. 좋아요. 그럼 그렇게 해요. 이렇게 우리는 예상치 못하게 제 집으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대답이 워낙 쿨해서 순간 당황했지만 한편으로는 설렘이 가득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그녀는 자연스럽게 부엌으로 향해 냉장고를 열어보고는 재료는
충분하네요. 된장찌개 끓이기에 딱 좋아요라고 말하며 웃었습니다. 그녀가 된장찌개를 준비하는 동안 저는 거실에 앉아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왠지 모르게 이 순간이 너무도 따뜻하고 평화롭게 느껴졌습니다. 그날 저녁, 그녀가 끓인 구수한 된장찌개를 함께 먹으며 우리는 그동안 하지 못했던 더 깊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지난 결혼 생활, 남편과의 이혼, 그리고 홀로서기의 어려움에 대해 털어놓았고 저는 제 외로움과 혼자의 삶에 대해 솔직하게 이야기했습니다. 대화는 끊임없이 이어졌고 우리는 서로의 삶을 이해하며 점점 더 가까워졌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는 자주 만나 시간을 보냈고 자연스럽게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1년이라는 시간이 눈 깜짝할 새에 흘렀습니다. 서로를 이해하고 의지하며 함께 걸어온 날들 속에서 우리는 점점 더 하나가 되어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의 첫째 딸 민주가 저를 만나러 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온 그녀는 밝게 웃으며 저를 향해 정중히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니한테 얘기 많이 들었어요. 제가 이렇게 직접 찾아뵙는 건 처음이네요. 민주는 밝고 단아한 모습으로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사람처럼 친근하게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그녀의 방문 목적을 듣는 순간 가슴이 울컥하며 먹먹해졌습니다. 사실 내년 봄 제가 결혼을 하게 됐어요. 곧 상견례가 있는데 혹시 아빠로서 그 자리에 나와 주실 수 있을까요? 그 말이 끝나자마자 방 안이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한동안 그녀의 얼굴만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감격스러움이 가슴 속에서 파도처럼 밀려왔어요. 그동안 그저 그녀와 잘 지내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했는데 그녀의 딸이 이렇게 나를 가족으로 받아들이고 더 나아가 아빠라는 역할을 부탁하다니 상상도 하지 못했던 일이었거든요. 눈앞에 선 민주가 갑자기 어른스러워 보였습니다. 그녀의 간절한 눈빛에서 어머니에 대한 깊은 사랑과 저를 향한 믿음이 전해졌습니다. 한참을 뜸을 들이다가 저는 차분히 대답했습니다. 민주야, 내가 괜찮다면 내가 그 자리에 꼭 나가줄게. 그리고 내 결혼식 날도 함께 들어가 주고 싶다. 너의 새로운 출발을 응원하고 싶거든. 그 말을 듣자 그녀는 환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그 이후로 저는 그녀의 딸들과 조금씩 더 가까워지며 작은 가족의 일원으로 자리 잡아갔습니다. 특별히 많은 것을 해주지 않아도 그들은 진심으로 저를 대했고 저는 그 따뜻함에 보답하고 싶었습니다. 요즘 제 삶은 예전보다 훨씬 단순하지만 훨씬 행복합니다. 경제적으로 풍족하지는 않지만 새로운 가족들과 함께하는 소소한 일상이 제게는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선물입니다. 세상에 혼자가 아닌 누군가와 함께 산다는 것, 그것이 이렇게도 큰 위로와 힘이 될 줄 몰랐습니다. 이제는 그녀와 그녀의 가족들과 함께하는 하루하루가 저희 삶을 채우는 전부입니다. 가족은 우리가 가장 약할 때 힘이 되어주고 가장 강할 때 함께 기뻐하는 존재이다.